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네, 지난 15일 SK CNC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행정, 금융, 결제, 교통 다양한 분야에서 문어발 확장을 했던 카카오가 마비되면서 많은 시민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카카오 먹통 대란이라 불렸던 사건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진행하는 하승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이유 보조 진행 김보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의 이유를 함께하고 있는 이예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뭔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오랜만의 느낌이죠? 오랜만이네요. 실제 오랜만일까요? 우리는 오랜만에 보면 안 되는데? 네? 우리는 오랜만에 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안 되죠. 네. 어허, 두 분도 오랜만에 보시는 건가요?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어허, 그렇군요. 저와 네. 비슷하게 오랜만이신가요 혹시? 아마도 그보단 조금 한 번 더 봤던 것 같은 느낌? 그렇군요. 천안에서. 그렇죠. 네네. 네. 네, 오늘은 카카오톡을 파헤쳐 주신다고요. 아, 카카오톡을 파헤치는 건 아니고요. 카카오를 파헤치시는 거. 이제 카카오 대란을 카카오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카카오가 얼마나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다들 카톡 쓰시죠. 저희 저- 회의도 저희도 카톡으로 회의도 하잖아요. 카톡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 회의가 카톡으로 이루어지고 네. 있죠. 잘 몰랐는데 저는 이제 트위터를 가끔씩 쓰는데 트위터에 카카오가 죽었다 막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 메신저를 쓰긴 쓰는데 일상적으로는 쓰지 않아서 혹시 두 분은 언제쯤 그걸 인지하셨나요? 카카오가 죽었다는 걸? 저는 거의 바로 알았어요. 왜냐면 저도, 거의 저도. 대부분의 소통을 오. 그걸로 해서 하다가 심지어 중간에 잠깐 살아난 거 아세요? 새벽 1시쯤에? 몰라요. 그때도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된다 이러고 했다가 새벽 1시까지 잠 안 주무셨다는 얘기군요. 네. 잠은 안 잤고요. 그때 뭐 했다가 한번 실수로 습관적으로 띡 보내는데 카카오 깨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된다 이러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5초 뒤인가 다시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복구되기 이전에 뭔가 잠깐 살아났던 순간에 그때 됐던 것 같습니다. 승우 쌤은 언제 인지하셨나요? 저도 거의 사고 나자마자 저는 아니 사고 난 걸 화재 정도의 심각한 건 몰랐고 그죠? 갑자기 깨떡이 안 돼서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럼 당연히 다음 메일도 안 되겠지? 해서 다음 메일 들어갔더니 다음 메일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이렇게 크게 복구가 안 될지 몰랐죠. 맞아요. 예, 그 화재가 있던 곳이 이제 SK CNC 데이터 센터라는 곳이고요. 데이터 센터는 이런 인터넷 관련 업체들의 서버를 대리로, 그러니까 용역으로 관리를 해주는 용역 업체인 거죠. 근데 거기 이제 불이 났었고 카카오의 본진, 데이터 센터의 본진이 거기에 입주했어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났었는데요. 뭐 처음에는 어떤 전원 공급 장치의 배터리에 화재가 났었다라고 알려졌는데 오늘 오전에 나온 발표로는 이제 그게 아니라 전산실에 있는 배터리가 화재가 났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카카오의 데이터가 마비된다고 해서 한국의 국민들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카카오가 너무 많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인데요. 카카오뱅크가 1,900만 명이 이용을 하고요. 카카오 택시는 3,100만 명, 카카오페이는 3,800만 명, 메인은 카카오톡은 4,600만 명이 이용자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4,600만 명이면 거의 1,100명 빼고 다 한다는 얘기네요. 그 사실 이 어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깔고 영유아 있다고 빼고는 다 깔았다. 뭐 이런.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 카카오티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 동종업계에서 점유율이 9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독점이다. 이거는 또 택시 문제나 뭐 타다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긴 한데 카카오가 처음에는 메신저로 시작을 했는데 각 분야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그 이유로 모든 분야에서 지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카카오톡 채널로 고객 상담이나 예약을 하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뭐 하루 이틀 동안 매상이 전혀 없는 특히 주말이었는데 그래서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큰 피해를 보면 카카오가 보상해 주나요? 예, 그 보상 문제도 요즘에 이제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생긴 피해는 보상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이 무료이기 때문에. 다만 이 카카오 계열사에 있는 서비스 중에서 유료로 하는 서비스들이 있죠. 예를 들어 네. 카카오티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티 블루는 택시기사 분들이 직접 돈을 내야 되고요. 네. 채널 같은 경우에도 유료로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료 서비스를 했는데 그 유료 서비스가 정지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는 거 입증이 되면은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백신을 맞기 예약을 했어. 다 모든 일정을 조절했어. 근데 카카오톡이 안 돼서 그걸 못했어. 그럼 그건 보상인가요? 안 보상인가요? 그건 보상하기 어렵죠. 내가 메일을 보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답장을 보내서 회의하는데 제 발표 제목 알려줘야 돼서 헐. 보냈는데 네. 그 받는 업무용 메일이 다 다음 메일이었던 거야. 아. 그래서 안 들어가. 물론 나중에 다른 걸 통해서 연락을 하긴 했는데 만약에 연락이 안 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리고 이건 그쵸. 업무가 마비되는 거잖아. 보상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지금 많은 언론사에서 카카오에 문의를 해봤어요. 이건 보상이 됩니까? 이건 보상이 안 됩니까? 했을 때 그렇게 애매한 것은 상식선에서 보상하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카카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혹시 전동 킥보드 있잖아요. 네네. 그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전동 킥보드를 카카오로 대여를 했는데 반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막 100만 원에 가까운 이 어떤 할증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상식선에서 보상해드리겠다 우리가. 뭐 이런 답변하지만 메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무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것을 어떤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기가 그러니까 추정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퉁치고 넘어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들 상식적이지 않은데요? 원래 우리나라 사회가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보상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의 상식인 카카오 거예요. 회사의 상식.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비스 상업적인 서비스는 뭐 이렇게 보상이냐 아니냐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국가의 행정 서비스도 카카오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네. 이 이야기가 아마 오늘 좀 맞아요. 주로 다뤘으면 좋겠는데요. 국세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수많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들의 업무를 카카오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구비 방금 네. 선생님 말씀하신 그 백신 관련해서도요. 그러니까 원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한이라던가 과태료 납부 기한 이런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백신 접종이라던가 국민지원금 등을 이제 카카오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이 하면서 이 구비를 사용하시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과연 이렇게 정부 부처에서 해야 되는 일을 사기업에게 맡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요 제가 뉴스 기사에서 봤는데 그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도 그 의사분들끼리 카카오톡을 통해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 긴급 대응 상황실 병상 배정반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분들과 뭐 관련자 전문가분들이 이 카카오톡이 안 되니까 병원 응급실에서 이 코로나19 환자가 대기하고 있었던 사건도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건 진짜 심각한 상황이네요.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일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굉장히 중요한 소통.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보통 그 보안을 위해서 이 무전기로 소통을 하는데 장교들도 이 무전기가 불편하니까 실제로 카톡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전에 훈련을 하면은 원래는 카톡으로 하면 안 되는데 네. 무전기로 통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다 들리니까 카톡으로 자기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뭐 A 지점으로 가라, B 지점으로 가라 이걸 단톡방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해킹 당하면 엄청 큰일 나는 그 거 해킹 아니에요? 당하면은 그 뭐 물론 군사적으로 이제 이것을 옳으냐 그르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게 네.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소통을 메신저로 하는 것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고 국가 행정 서비스를 이렇게 사기업에 일임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또 이런 걸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현상은 위험하죠. 어떤 지점에서 위험한 건가요? 일단 개인의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하고 기업이 관리하는 네. 게 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정부는 정보가 유출됐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사기업은 사실상은 그런 유출 상태 됐을 때 방금 말한 것처럼 상식선에서 보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 결국 유출된 정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 그만큼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또 개인정보가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카카오가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것들을 연계시키면서 이게 사실상 그 사람의 인생을 통으로 털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과거에는 그냥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 정도였다면 지금은 뭐 이 사람의 의료기록, 교육기록, 관련 기록 모든 것들이 다 복합화돼 있으니까 심지어 백신을 맞냐 안 맞았는지도 다 들어있겠죠. 그럼 사실 이 정보는 굉장히 치명적인 정보로 볼 수 있는데 이걸 어쨌든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관리한다. 이거는 뭐 카카오만이 아니라 네이버가 관리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저는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서 방금 말씀하신 구글 검색 기록을 가지고 네. 그 사람의 어떤 미래를 판단한다던가 뭐 예측한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카카오는 더 심각한 치명적인 정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로 대부분의 결제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디를 이동했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될 수도 그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화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좀 이 사람이 동선과 이걸 예측 가능한 것들을 만들고 사실 거기다가 또 상품을 붙여면 안 되겠죠. 네. 이 사람이 마치 필요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당신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소비를 시킬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기업은 그것들을 다 어쨌든 뭐 정부가 했을 때는 이걸 어쨌든 공적인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확보해 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은 어쨌든 이걸 결합해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이윤을 창출할 거냐. 그리고 사실 카카오의 문제는 카카오 택시에서 나왔지만 이제 독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점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문제가 굉장히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취약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카카오는 너무 심하게 지금 이제 독점으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오프닝 멘트 하실 때 문어발식으로 굉장히 많은 영역을 지금 이제 독점화 시킨 거고 사실 한번 언제쯤은 이걸 한번 제동을 걸 때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 걸고 있다가 이제 지금 뒤늦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게 된 시점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최근에 그 카카오가 최근은 아니죠. 몇 년 전에 그 미용실 예약 카카오 헤어에 진입했을 때 네. 사람들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은 카카오페이로 부조금 받는 거 아니냐고 카카오 장래 뭐 상조가 생기지 않겠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사실 불가능하지는 않은 그런 그러니까 되게 예측 가능한 미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그렇죠. 당시에도. 상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땡땡 상조의 힘이 너무 세요. 센가요? 황금 동원력이 그냥 그 땡땡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 땡땡 어. 상조. 그렇군요. 아니, 말씀하신 그런 그러니까 카카오가 커진 그러니까 대기업이 되고 계열사를 많이 거느리게 되는데 그 돈이 많아지고 문업을 확장을 한 거에 비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에 걸맞는 정책이라던가 예산 집행이 안 이루어졌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메타 이런 초국가적, 초글로벌 그 인터넷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버 관리를 다 다른 대륙에 네. 나눠서 합니다. 실제로도. 근데 카카오는 이번에 그 취약점이 지금 이제 발생한 거고 네이버와 좀 비교가 되는데요. 네이버는 자체 데이터 센터가 있어서 네. 네이버도 그 CNC 센터에 일부 입주를 해 있었지만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정보 관리를 하거나 국가가 데이터 관리를 했으면 이렇게 취약하진 않았겠지만 또는 취약하더라도 빠르게 뭔가 수습을 하거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뭐 어떤 책임을 지우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시가총액이 15위라고 합니다. 근데 1위인 삼성이나 뭐 비슷한 수준의 네이버, 그러니까 계열사가 삼성은 60개고 네이버는 54개인데 카카오는 계열사가 136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빠른 시간에 정말 다양한 계열사를 마구마구 늘렸는데 네.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기업이 커지면은 견제를 받아야 어떤 그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데 네. 이런 견제를 받지 않고 정말 자본의 논리를 꾸준하게 추구해온 결과가 지금 이번 사건이 아닌가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게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이런 대안을 내놓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카카오는 부가 통신 사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통신 사업자 우리가 알고 있는 SK라든가 KT는 아니지만 네. 사실상 국민 메신저로서 또는 국민 전산망으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기간 통신 사업자에 준하는 어떤 규제라든가 감시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몇 년 전에도 그런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거대 양당에서 안 된다 반대를 해서 이제 취소가 됐는데 법안이.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기간 통신 사업자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운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오히려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런 국가의 인주를 받아서 더 공룡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과연 그렇게 더 많은 의무를 부여하면은 카카오나 네이버가 정부의 역할을 대신해도 되는가? 이런 질문도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과 그럼 그렇게 국가의 인주를 받은 카카오나 네이버는 그런 행정 서비스를 대신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둬도 되는 것인가? 또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런 어려운 문제는 이제 하승우 소장님이 또 알고 계시니까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뭐예요? 하승우 박사님께 소장님이 답변을 알고 계시니까 왜 네가 답을 안 듣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 저명한 전문가시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게 아무 때나 다 전문가로 불리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전문적이 아는 겁니다. PD님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미 커진 기업을 네네. 우리가 어떻게 공공화 시킬 것인가 또는 공적의 역할로 돌릴 것인가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정부가 나서 카카오를 그쵸. 뭐 막 쪼갤 수 있는 네. 것도 아니고 물론 쪼갤 수도 있겠지만 쪼개면 이제 그 정치 세력은 다음에 집권을 못 하겠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요. 저는 사실 카카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기업들이 자본의 논리로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그냥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철도 같은 경우에도 뭐 민영화되고 되려고 계속 움직임을 해서 얼마 전에도 서명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스도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영화 영역으로 들어간 거고 카톡도 지금 사람들이 다 쓰고 있잖아요. 무료 플랫폼으로 풀려서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자본주의 시스템이고 우린 절대 이걸 건드리면 안 돼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셔서 아예 손을 안 대고 계시다가 갑자기 막 국가 재난 사태라고 얘기한 게 더 약간 의아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런 지점들이 분명 있고 지금 발생한 문제가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는 공감이 되는데 그것과 별도로 국가가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다가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의아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기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커지지 않도록 말만 공영화를 안 했다지 공공의 영역에서 카톡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뭔가 결합이 이미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굿비 같은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책을 계속 활성화해 나가면서 규제는 하지 않는 거는 애초에 좀 이상했던 것 같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누려야 할 것들은 공공의 영역에서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잘하자. 네, 평소에 좀 미리 이게 뭐 사실 예상되지 않았던 사태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데이터 그렇죠. 센터에 화재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뭔가 해킹이든 뭐 갑자기 지진이 날 수도 있는 거고 태풍이 여기 데이터 센터를 덮칠 수도 있는 거고 언제든 이런 사태는 발생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닌데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던 공공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 보시면 어쨌든 뭐 저희한테 익숙한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런 데도 보면 어쨌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독과점법 네.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사실은 원래는 그래서 기업을 쪼개라라고 하는 명령을 정부에서 받았다가 어쨌든 항소해서 이제 살아남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그 서비스 일종의 메신저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업량을 무한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리고 보시면 어쨌든 카카오 택시가 사실 카카오페이가 없었다면 카카오 택시가 이렇게 대중화됐을까? 결국 이거는 이 기능들을 자꾸 이렇게 붙여 나갈수록 여기는 더 강력한 업체가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정부가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지금은 이제 끊어서 관리를 따로따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이쪽에서 되게 싫어할 겁니다.
뭐 중국의 위치에 이런 거 사실 우리도 훨씬 더 뛰어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독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거를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진짜 뭐 그래서 요즘 한간에는 국유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쓸 거면 이윤이 아니라 공공성 중심으로 가도록 아예 그 기업 자체를 국유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쪼개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걸 쪼갤 수 없는 기능이라면 결국 이거는 네. 쪼갤 수 없는데 시민들 전체가 다 필요하다면 그거는 이제 정부가 자기 기능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은 이도저도 아닌 형태에 있고 아마 또 요즘 한참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 정책 이런 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뭣도 안 할 가능성이 더 크고 어찌 보면 제가 볼 때 약간 이런 거를 또 헛돈이 들어가서 왠 지자체들 계획 따져보면 데이터 센터 만든다는데 되게 많습니다. 청주도 있고 제주도 있고 다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거고 네이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어쨌든 그럼 뭐 소위 말해서 그럼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 거냐 했어요.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관리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전력이 쓰일 거고 무조건 이렇게 우리는 분산시켜서 놓으면은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도 사실 되게 별로 그닥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이라서 그러니까 어찌보면 저는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그러겠죠. 우리가 우리의 정보를 진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거냐. 뭐 이 카카오나 네이버만이 아니라 사실 뭐 저희 얼마 전에 페이스북 메타 다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하지 못한다를 했다가 처리했지만 사실은 여전히 광고 띄우고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글도 제가 좀 뭐 그러니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게 결국 이런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컨텐츠를 자기 상품화 시키는 거라서. 네.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자꾸 결국 우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매트릭스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결국 이 매트릭스 유지하는 게 인간들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럼 사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메신저나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우리는 왜 정작 카카오톡이 없으면 소통을 못 할까? 그렇잖아요. 재난 상황이 오게 됐을 때 정말 중요한 건 내 옆에 누구가 어떻게 같이 뭔가 문제를 상의할 건데 우리는 계속 핸드폰만 붙잡고 있고 어쨌든 누구가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소통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한번 근본적으로 되짚어 봐야 되는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번 노래는 그러면 선곡해 주신 제가 선곡했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처음부터 너와 나란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선곡해 주신 성공한 이유는 이슈는 요즘 제가 볼빨간 사춘기를 좋아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aby you 나의 사랑 그대 날 보면 나 함께 있으면 어둠은 사라져 시간은 멈춰서 이 공간엔 너와 나 둘만 남겨져 Love is always painful 널 알기 전 사실 나 두렵던 사랑이란 감정 날 울리던 함정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내 안에 빛이 되어줘 나의 맘을 알아줘 내 세상에 밝은 별이 되어줘 후회하지 않을게 너의 이유 돼줄게 처음부터 너와 나인 것처럼 가슴이 멎은 것처럼 아련해지는 걸 내 하루는 이미 너 하나인 걸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처 주진 않을게 처음부터 너와 나인 것처럼 Love you 지금도 I was thinking about you 잠들기 전 그저 널 생각해 사랑이란 감정 스며들어 점점 이렇게 네 생각나는데 내 안에 빛이 되어줘 나의 맘을 알아줘 내 세상에 밝은 별이 되어줘
네, 불빵과 사춘기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얘기할 책을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네. 네. 오늘 얘기할 책은 박건희 선생님이 쓰신 한국의 능력주의. 능력주의란 말 요즘 많이 유행하는데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 주로 많이 들어보셨나요? 어떤 경우에요? 네. 그 인국공 사태 때랑 인천국제공항. 네. 네. 그 사태 때 들어봤고 그리고 마을 교육 얘기할 때도 많이 나와요. 마을 마을 교육 교육. 얘기할 때도 나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시험을 친 선생님 뭐 이제 시험을 치지 않았지만 마을 교사가 된 사람들 뭔가 약간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던 그런 것도 있어서 능력주의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고 그렇죠. 예전에 그 여기 강의할 때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부소장님은 자주 들어보시나요? 네, 저 자주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능력주의 뭡니까? 능력주의요? 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가도 된다라는 이데올로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요? 아닌가요? 그럼 너무 확연하게 나쁜 이데올로기란 티를 내. 여기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던데. 어허. 아닌가요? 예. 아니면 뭐. 사실 능력주의 전문가 여기 계시잖아요. 저희 앞에. 맞습니다. 네. 저는 하승우 선생님 입에서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능력주의라는 말을. 그죠? 저도 강의 들었었어요. 아니 평소에도 능력주의라는 말을 자주 쓰세요. 오. 저 언제 능력주의를 많이 썼어요? 아니 농담으로 그건 능력주의라고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평소에. 평소에 안 하는데. 인지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들었는데요. 자주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승우 쌤 입에서 들은 것만 해도 한 대여섯 번 되는데. 진실은 무엇인가? 아니 살면서 이때까지 6번밖에 안 들었으면 자주 듣는 게 아니죠.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능력주의란 말을. 능력주의란 말을 써본 적이 없어서 더 그렇게 와닿았나 봅니다. 들려나 봅니다. 그 표현 자체가 저는 생소했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능력주의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랑 완전히 다르진 않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사회 자원과 지위를 배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 게 합리적일까라고 했을 때 능력주의는 우리가 잘 쓰는 말이야.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지.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이제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와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생각. 네. 방식을 이제 능력주의라고 하고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한국에서 되게 능력주의가 되게 공정하다라는 것들과 이제 같이 섞여서 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인천국제공항 사태에서도 그게 나왔던 이유는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키는 건 불공정하다. 왜냐? 우리는 시험 쳐서 들어왔는데 저 사람들 시험 안 치고 들어온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사실 이게 비슷한 공기업에서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 혹은 대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 동일하게 우리는 능력을 인정받고 들어왔는데 저 사람들 능력 또 인정 안 받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지금도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이게 그러면서 이제 능력주의. 그럼 도대체 그 능력은 뭘까? 그렇죠. 라고 문제를 한 거고 사실은 이제 박건희 쌤은 이제 전 세계적인 능력주의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의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이 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PD님은 책 조금 읽어보셨나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와닿았어요. 처음에 능력주의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 왜 활발히 논의되지 못했을까를 두 가지 이유로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네, 그게 저는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한번 읽어주시죠. 네, 첫째, 여전히 정근대적 형태의 세습과 상속이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이다. 이런 행태에 맞서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무기로 가장 쉽게 동원할 수 있는 것이 능력주의다. 둘째, 능력주의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합의되지 않아서다. 어떻게 성과를 보상하고 생산된 자원을 분배할 것인가라는 첨예한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능력주의가 아닌 다른 대안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했다. 또한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사회주의적 대안이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힘을 잃었기 때문에 능력주의가 여전히 맹위를 떨친다고 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분배를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거죠. 한국 사회의 첫 번째 문제는 너무 낙하산이 많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능력주의가 되게 합리적인 방식이다. 야, 낙하산보다는 능력에 따라서 뽑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구도 반론을 제시하지 않는 거죠. 왜냐, 그게 더 맞는. 그러니까 낙하산보다는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방식이다. 근데 이게 우리 사회는
낙하산이 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 또 보면 여전히 그렇게 내리꽂는 많아요. 게 너무 많은 거 사회 곳곳에. 이거는 뭐 무슨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곳곳에. 대통령실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아는 사람, 내가 누구를 안다, 이거 자체가 되게 강한 권력이 되는 이런 사회에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자원과 지위 배분의 비합리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능력주의가 너무 되게 이제 오히려 각광받는. 야, 이거야말로 진짜 탈출구다. 근데 뭐 실제로 보면 어쨌든 또 스카이캐슬처럼 또 그런 능력주의이기 때문에 또 그런 능력들을 더 강화시키는 장치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건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대안적인 어떤 사회적 재화와 지위를 분배하는 대안적인 방식들을 찾지 못한 거고, 사실 이 책에서는 한국은 그래서 계속 뭐에 매달려 왔냐면 시험에 매달려 왔던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박건희 선생님 그런 얘기하십니다. 한국 능력주의의 핵심적인 특징은 시험을 통한 지대 추구의 정당화다. 지대 추구. 이 말은 이제 말 그대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토지를 가져가면 계속 이제 쓸 수 있는. 근데 마치 한국은 시험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고, 한국은 지위와 권한의 상당수가 공개 경쟁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지위와 권한이 실질적 기여나 업적에 따라 조절되는 다른 나라와 확연히 구별된다. 한국의 수많은 시험들 중 특히 중요한 시험이 몇 가지 있다. 대학 입학 시험, 공무원 선발 시험인 고시, 민간 기업의 공채 시험, 문학계의 소위 등단 제도. 사실 등단 제도도 정말 웃기는 거거든요. 네. 신문사에서 뽑히는 게 뭐라고 거기 뽑혀야지만 등단했다라고 하는 이 등단 시인과 비등단 시인을 가르는.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근데 문제는 이 이후의 삶이 너무 많이 달라지고 네. 그냥 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과 합격한 사람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로잡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책 제목도 부제를 보시면 그런 거잖아요. 한국인이 기꺼이 참거나 죽어도 못 참는 것에 대하여. 한국인이 기꺼이 참는 게 뭐냐? 이 책에 보시면 박건희 쌤은 불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유 뭐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죽어도 못 참는 건 뭐냐? 불공정. 예. 그러니까 이제 불평등한 현실은 그대로 두면서 우리는 네. 자꾸 불공정함에 대해서만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를 별로 개선시키지 못한 효과를 가져왔다. 되게 개인적인 노력으로 마치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것처럼 네. 하는 효과를 불러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맞아요. 혹시 부소장님은 이 책 읽어보시면 좀 어떤 대목이 눈에 들어오셨어요? 방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거다, 능력주의가. 그리고 그런 거에 어떤 사상적인 기반이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불평등이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효율적인 민주주의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라는 거에 좀 많이 동감이 되고요. 근데 한 가지는, 그래서 여기 대안이라고 챕터가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무슨 대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주시긴 했는데 거기에, 왜냐 앞부분에는 이 능력주의를 완전 샅샅이 막 과거의 역사부터 이렇게 막 엄청 팍 파고들었는데, 대안은 뭔가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열되어 있는데, 그래서는 약간, 그러니까 물론 어렵고 멀고 지난하다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읽고 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주장을 받았을 때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데, 제 스스로 이 책을 읽고 언어화의 학습이 아직 좀 덜 됐다, 이런 느낌이 받아서 요건 이제 하승우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하승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 책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 네.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요즘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박건희 쌤이라서 저는 박건희 쌤이 얘기하신 부분들도 사실 저도 책에서 비슷하게 제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 정도 외국에서 조금씩 얘기된 것들, 이제 다원적 정의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부자이면서, 한국은 보면 내가 부자이니까 내가 국회의원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재단도 설립해가지고 내가 무슨 엄청난 또 예술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게 너무 가능한 거죠. 그게 또 정치이면 자기 자식을 또 부자랑 결혼시켜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형태의 권력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게 기업만 봐도 다 그렇죠. 우리는 기업만 봐도 다 이게 뭐 삼성 이름 다 우리는 그냥 김건희 일가가 지배하는. 이건희 아닙니까? 이건희. 김건희 씨는 대통령 선생님의 예. 그렇군요. 비슷하긴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외국은 기본적으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켜 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그것도 안 분리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다원적자는 결국 뭐냐 이걸 이제 분리시키자는 얘기. 아까 저희가 카카오 얘기했지만 어쨌든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거기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이 능력치가 좋다고 해서 다른 데도 다 능력이 있는 것처럼 특히 한국 보시면 그런 대표적인 선수들이 교수들이죠. 아 대학 교수면 모든 문제에 다 전문가. 감나라 배나라 뭐 다 얘기하고 그냥 입 다 대고 사실은 문제를 되게 이상하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들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정말로 전공하거나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시켜도 말 안 하는 게 원래 이건 되게 당연한 직업 윤리인데 그렇잖아요. 모르는 거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되는 것처럼 거기서 문제 제기하면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게 굉장히 비윤리적인 일인데 우리는 되게 그런 비윤리를 이제 용인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는 좀 제한시켜야 되는 장치들을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이렇게 넘어왔을 때 이거를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영역으로 타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이 잠금 장치들을 만드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아직도 아까 마치 카카오 네이버처럼 그런 잠금 장치들을 못 만들고 대신에 열심히 모든 사회 곳곳에다 시험이라고 하는 요소를 배치해 놓은 네. 그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죠. 하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 정말 완전히 이제 절대적인 기준처럼 만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박근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냐면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차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을 너무 정당화시키는 거죠. 우리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은 야 왜 넌 다른 사람들 5시간 자고 노래 부르고 연습하는데 너는 8시간 자서 그 모양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어떤 기준을 통과한 사람과 통과시키지 않은 사람,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을 마음 놓고 조롱하고 모욕줘도 괜찮다라고 하는 신호를 계속 사회가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왠 줄 알아? 제대로 노력하지 않았던 거야. 근데 사실은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가령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경쟁하는데 비장애인이 설렁설렁하고 장애인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걸 절대로 못 따라갈 수 있는 게 생기고 사실 그런 것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종의 정의라고 하는 장치를 쓰는 거잖아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 제도로 하게 하는 게 있고 이 두 개를 그냥 단순 경쟁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 뭐 어쨌든 뭐 청소년과 비청소년도 마찬가지. 네. 뭐 이거 요즘은 확대시키면 이제 인간과 비인간도 마찬가지. 그럼 인간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왜냐? 인간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까지 그런 거잖아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니까 다른 생명체들은 마음대로 자기 필요에 따라서 뭐 목숨을 뺐든 자르든 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이것도 결국 뭐냐면 능력 있는 자가 모든 걸 마음대로 관리해도 된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자기에게 계속 주는.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에 조금 보태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똑같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비장애인이 유리한 이유는 어쨌든 시스템 자체가 비장애인에게 유리하도록 이미 세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청소년이랑 비청소년일 때 비청소년이 더 이야기를 많이 잘 할 수 있는 것도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거의 없고 그 뭔가 같이 섞여서 소통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연령은 낮춰놨어도 실제로 와서 하려면 뭐 학교를 빼고 와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으로 이미 만들어 놔놓고 이 사람이 더 능력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곳곳에서 이야기되는 그 능력주의라는 게 실제로 이 사람이 온전히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 능력 이 사람이 좀 더 능력 있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점들을 다 개인의 능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자체가 그냥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아까 그 대안 얘기하셨을 때 저는 보상의 격차를 지금보다 대폭 줄이는 것이라는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전 그게 공감이 좀 많이 된 부분이었는데 석사를 했어요. 박사를 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강의료가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만큼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한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석사와 박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역에서 오랜 세월 경력을 쌓아온 사람 역시 그만큼의 노력을 한 건데 그거를 배제시키고 석사와 박사를 한 사람만 그 강의료를 올린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 격차를 줄여 나가면 석사와 박사를 하지 않아도 내가 이 영역에서 공부를 충분히 열심히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안이 그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부소장님 왜 대안이 좀 잘 모르겠다 싶었던 이유는 뭘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도 어쨌든 석사 박사를 한 노력. 그러니까 격차를 줄이자는 말은 격차가 있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능력주의의 어떤 그 사상적인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 자체가 잘못 먹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뭐 이거는 제가 너무 편협한 없애다. 생각일 수도 네.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으면은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제 뭐 보완을 타협? 해나가야 된다. 여기까지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안이 뭐야 했을 때 줄여 나가야 돼 정도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 무슨 혁명적인 대안을 바라시는 겁니까? 아예 이제 없애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아니, 사회질서를 네. 만들자. 아니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네. 이 책의 논리 흐름이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가면서 완전 근본적으로다가 생각이 잘못된 거야. 그거는 이런 대안 뭐 이런 비판도 있고 저런 비판도 있지만 그냥 다 잘못된 거야라고 저는 읽혔는데 마지막에 약간은 조금 그랬는데 막 우리 말하다 보면은 격차를 줄여야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사회 시스템을 조금씩 이렇게 근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건가 나도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죠. 어느 정도 인정한다기보다는 이제 한국 사회가 워낙 뿌리 깊게 이렇게 능력주의에 함몰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에 옛날에 그러면 딱 두 가지 한 가지밖에 없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아예 그냥 뿌리채 뽑아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네. 제가 아는 박건희 쌤은 그런 레디칼한 부신이긴 한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 어쨌든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에서부터 조금씩 뭔가를 개선시켜 나가지 않으면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차별과 혐오와 불신과 이 벽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기 전에 사회가 그냥 침몰해 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찾으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능력주의 문제가 이렇게 많아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니까 이제 쭉 얘기를 한 거고 네. 뒤에 이제 대안은 중에 가능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뭔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 왜냐하면 그런 걸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또 이제 바로 빠지겠죠. 능력치 어쩔 수 없는 거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는 뭐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사실 뭐 저희가 또 어쨌든 조국 사태라고 하는 어쨌든 그것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또 어찌 보면 능력주의 신화를 더욱더 저는 폭로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강화시킨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사회가 마치 우리가 스카이캐슬 보면서 네. 몰랐던 이야기를 새로 들으면서 막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럴 줄 알았어라고 이게 반응하는 것들은 그런 거잖아요. 저봐 다 시키고 있잖아. 다 스케줄 관리하고 있고 다 입시 일종의 사교육이 붙어가지고 진짜 경력 하나하나까지 스펙 하나하나까지 다 관리해 주잖아. 라고 하는 걸 이제 폭로하는 순간 제가 볼 때 사회의 반응은 저러면 안 되는 건 아니야 라는 반응도 있겠지만 야 우리도 빨리 저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반응도 생기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한 가지 그냥 제가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냐면 방금 인국공 사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인국공 사태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하게 반대했던 분들이 능력주의 때문에 반대했을까에 제 지점에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내가 능력이 더 뛰어나서보다 나는 고생을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고생을 안 했다의 그 어떤 억울함이 좀 크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 고생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사람도 충분히 이게 그러니까 물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모르겠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나는 밤잠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를 봤냐면 저는 어떤 분이 그 인천국제공항에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니까 보는 거잖아요. 막 뭐 2시간 그러니까. 3시간씩 자면서 뭐 귀도 안 들리고 막 이런 신체적인 어떤 질환을 얻으셨대요. 근데 그 시험 아니 네, 뭐, 그렇죠. 뭐 저한테 논리적으로 뭐 그냥 알겠습니다. 그분의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두 분 말씀 다 맞아요. 네. 저한테 뭐 반론하실 생각 없으시고 네. 저는 그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러니까 설득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네.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만큼 고생했다라는 억울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거기까지입니다. 저도 그분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네. 그분들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논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능력주의 얘기에 그냥 얹고 싶었다는 거죠. 그분들은 아. 능력주의도 능력주의겠지만 억울한 정서가 크지 않을까. 억울한 정서가 크겠죠.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억울하지 않게끔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마찬가지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인천국제공항 정규직들이 시험을 안 치려고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니까 그게 억울할 일이 아니도록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사실은 네. 어쨌든 그 공기업의 정규직이 좋은 일자리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한국 사회에 강한 거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놓고 굉장히 많은 인사청탁과 외압이 들어가는 거고 뭐 저희가 아는 강원랜드 사태는 그래서 정말 부패의 인사청탁에 거의 요람이 모범적인 교과서처럼 돼버린 사태가 한국에 있는데 거기만이 아니라 곳곳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와 질 나쁜 일자리. 우리는 보면 그렇잖아요. 정규직 좋은 일자리, 비정규직은 나쁜 일자리. 근데 여기서 보면 노동의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노동의 대우에 대해서만 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정규직한 일 자체는 노동의 질 자체가 떨어지고 나쁜 노동일까 했을 때 저는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필수 노동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노동 자체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그 노동에 대한 보상만 따지는 거고 그 보상을 받게 되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시험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마치 악순환의 고리처럼 계속 반복되는 그러면 이제 그 고리를 끊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라고 하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 보면 대기업 가면 좋은 거, 중소기업 하면 나쁜 거, 농촌에 있으면 이게 무슨 일자리야,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쪽에 이 노동의 위계 질서가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최고에 있는 노동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희생시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그런 저는 일종의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의 위계질서 구조 같은 것들을 깨지 않고 물론 그러려면 뭐 하청 재하청 구조 당연히 저는 깨야 되는 구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걸 하지 않고 우리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요즘 막 연공급제, 직무급제 얘기 되는데 사실 전 그것도 사안의 본질일까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진짜 시험이 사실 시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뭔가 목적이랑 그 수단이랑 바뀌는 것 같아요. 수단이 되게 중요한 목적이 되어 있는 시험 자체가 목적이 된. 그렇죠. 원래 시험은 그쵸. 자기를 테스트하는 거라면 저는 시험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왔지 알아봐야 되니까 한번 그쵸.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는 그거를 테스트의 관문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보상을 주는 관문으로만 생각하니까 난 시험 통과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당성을 획득해서 뭔가를 받을 자격이 생겼어. 난 권리를 얻을 자격이 있어. 넌 시험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계속 이걸 받을 자격도 없어. 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그런 거잖아요. 시험 통과하면 무슨 시험 끝나면 뭐 사주고. 그렇죠. 저는 그거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막 사줍니다. 저희 집 어린이한테. 굳이 특별한 날을 정해가지고 하지 말고 왜 그게 특별했는지 잘 모르겠다. 뭐 그쵸. 시험 점수를 잘 맞았어. 뭐 어떡하라고. 가끔 저한테도 와서 아빠 나 오늘 90점 맞았다. 잘했네. 끝이거든요. 그렇죠. 뭐 70점 맞았다. 뭐 알았어. 잘했네. 알았어. 다른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특별하게 보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맞아요.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너무 그게 이제 익숙해져 있는 내가 시험을 중심으로 뭔가 보상 체계 형상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고 또 한편 어떤 저는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우리는 보면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보상받을 수 있는 능력에만 집중하는 거잖아요. 책을 읽어도 나보다 빨리 읽어야 되고. 그쵸. 옛날에 보시면 저 때는 뭐 유행했냐면 막 속독이요? 속독법. 책을 한 10분 만에 한 읽고 다 읽을 수 있다고 치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정말 저는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 되게 좋아했는데 네.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거하고 대학교 때 읽은 거하고 나중에 읽은 거하고 정말 다른 소설이거든. 네. 똑같은 소설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누적되면서 계속 다른 느낌을 주는 게 원래 그게 이제 저는 문학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마치 뽑아내는 거잖아요. 이 작품의 핵심적 특징은 뭐고 등장인물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책을 읽어도 그 답을 알지 못하면 이게 읽은 게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네. 다시 읽어봐. 뭐 이렇게 하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너무 협소한 능력치.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이만큼 있다면 우리 정말 요만큼만 가지고 능력을 얘기하는 네. 이것도 사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걸 가지고 계속 우리는 보상을 나누는 거잖아요. 과연 근데 그게 가능할까? 인간이 인간의 능력을 측정한다?
테스트한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막 아씨 저 노래 잘하네 하는데 혹시 나는 쟤랑 생각이 다른데 그럴 수 있죠. 혹시 나는 훨씬 더 제가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그걸 권위로 누르잖아요. 네. 저 사람들 무슨 SM의 수장이고 뭐 YG의 뭐 그렇죠. 아니 뭐 그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그럼 그 사람들도 개인 취향 아니야? 저는 물론 뭐 많이 들었겠죠. 네.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 대중적으로 이게 좀 더 유행을 탄다 이런 데이터는 있겠죠. 그런 건 있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럼 무조건 좋은 음악이야? 그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계속 TV에서 그걸 반복시키는 있잖아요. 이런 게 좋은 음악이야. 저런 게 좋은 음악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되게 좀 별로라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책에 보면 약간 스우파에게 쓴 게 보면 저는 약간 스우파를 보면 되게 놀랬던 건 뭐냐면 경쟁을 하는데 경쟁이 끝나고 나면 다 친구가 되잖아요. 네. 우린 사실 보면 항상 경쟁이 끝나고 나면 왜냐면 경쟁이 끝나고 우리는 다 보상을 줘야 되는데 보상을 받으면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스우퍼가 되게 좋았던 거. 약간 그런 생각 들었어요. 댄스계는 역시 보상을 줄 게 별로 없구나. 보상이 크지 않구나. 물론 뭐 그 끝나고 난 뒤에 뭐 유명해지고 이런 게 네. 있었겠지만 어쨌든 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사회적 재화를 주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저런 게 가능했던 건가라는 생각도 약간 들긴 했어요. 왜냐 거기 나온 사람 보면 다 춤을 추기 위해서 자기 좋아하는 관력에 네. 일을 2개씩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 좋아하는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이제 거기서 오히려 더 그렇게 약간 서로가 진짜 자기를 보여주는 경쟁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고 정말 뭔가에 뭐 여기서 1등하면 뭐 한 명한테만 상금 3억 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안 나왔을 것 경쟁할 같아요.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들긴 했어요. 여기도 상한선을 두자고 네. 하잖아요. 최고임금제 네. 같은 얘기들을 나오는 거는 사실은 저는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은 연동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뭐 이건희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돈 많이 받는 사람 최근에 누구죠? 예전에 이현재인가? 국힘 의원 전 의원 누구였죠? 무슨 그 공제회 회장으로 간다고. 공제회 회장? 하여튼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그 자리 가면 그냥 그게 약간 공기업 비슷한데 가면은 연봉이 몇억 원씩인 거죠. 네.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도 부럽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러워하면 이제 지는 거죠. 그래요? 안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임원진으로 딱 들어가면 갑자기 임금이 확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임원이 하는 역할은 뭔가 더 그렇게까지 많은 보상을 받을 만한가는 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최근에 가장 그 구직 광고 본 것 중에 최근에 글도 봤는데 네. 저도 그랬었거든요. 승우 아빠라고 유튜버가 쓴 네. 사람 채용 공고 보고 저도 시민단체보다 낫다 이런 생각. 채용 뭔데요? 공고에 네. 아주 자세하게 그 조건, 노동 조건과 임금과 심지어 면접 보러 왔을 때 면접비. 면접비와 실기를 할 때 실기는 이런 방식으로 할 거고 뭐 실기할 때 또 뭐 나는 또 사전적 무슨 비용이 되면 그것도 나중에 다 보상해 줄 거고 그러니까 그냥 공고문만 쭉 읽어도 내가 이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자세히, 것들이 네. 어떤 뭘 청구할 수 있고 하는지 다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면 막 뭐 논의 결정 뭐 이런 식이잖아요. 다 뭐 시민단체들 맞아요. 임금 보면 추후 논의. 추후 논의 뭐 3개월 인턴 여기는 보면 어쨌든 인턴 이런 내규에 것도, 의한 추후 논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인데 거기는 딱 명확하게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가 봐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여기 이런 거 하는구나.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우리 못했던 거고 사실 또 몰랐는데 오늘 글 보니까 그 승우 아빠라는 사람이 레스토랑 노조위원장 출신이었다고.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노동운동 한 세때만 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정도밖에 채용 공고를 못 낼까? 왜 우리의 수준이 이럴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것도 좀 반성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돈 많은 그러니까 이 최고임금을 규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는 쉽게 하는데 그만큼 그럼 우리는 진짜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가고 있느냐? 형태 저희도 못 가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우리 부소장님 최저임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닌가요? 아닌가 본데요. 시간당 시간이 계산으로 적어서 하면은 노동, 넘죠. 노동 시간이 적어가지고 시간당 계산하면 넘죠. 그래서 제가 일을 안 시킵니다. 아, 일을 적게. 그렇군요.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하, 맞아요. 다양한 형태의 만족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뭐 정규직 비정규직보다는 진짜 되게 다양한 형태의 고용 형태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뭐 육아를 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쵸? 사실 그 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제한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8시간 노동 이게 아니라 좀 유연하게 일하더라도 노동의 조건이 좋고 노동에 대한 대우가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크니까 이 거대한 어떤 사상 앞에서 우리가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좀 생각을 바꾸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생각을 바꾸는 건 제일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사실 이 뭐 하루 이틀 안에 끝날 것도 아니고 어쩌면은 뭐 10년, 20년 안에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거대한 어떻게 보면 싸움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좀 명확한 답이 원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가 너무 성격이 급한 측면도 있고 빨리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싶은 이것도 일종의 능력주의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런 의견을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네. 어느 순간 시간이 또 네, 1시간이 다 돼가는. 맞아요. 어느 네. 순간 오늘 2개 이야기하니까 1시간이 후딱 갔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으신 이야기 하면서 마무리를 신청곡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아, 네, 네.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문화적인 건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능력주의를 우리 내부에서부터 좀 몰아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자꾸 뭐 잘했다고 뭐 그러니까 이 보상 체계를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좀 우리부터 좀 그런 것들을 바꿔 나가는 시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무슨 노래 들으시나요? 예,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노래죠. 제목이 참 묘하네요. 예, 올해 3월에 발매됐다 역주행하는 곡이고요. 사건의 지평선은 이제 물리학 용어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내부에 일어났던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지 못하게 하는 그 경계선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제 이별한 아픔과 관계를 이 사건의 지평선으로 비유했던 노래로 윤하 선생님이 다 작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엔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웃음을 줬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해 변해 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어쩌나 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목표에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맙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솔직히 두려워